여러분 딱 30초만 이따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주로 이제 셀의 막 표면에서 어떠한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나눠서 설명을 했었고요. 약의 가진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뭐 지용성, 리포솔루빌리티 그리고 pKa에 따라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몸속에 이제 소화기관들,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트랙, 위장관에 대해서 위장관이 이제 좀 더 사이즈가 커졌죠, 그죠? 처음에는 셀 멤브레인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의 각각의 장기들이 소화, 즉 약물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배출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약을 이제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 식도를 통해서 내려올 거고 식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위를 거쳐 소장으로 가겠죠. 이렇게 꾸불꾸불한 소장으를 거쳐서 쭉 흘러서 다시 이제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근데 약물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다 뭐 어딘가 위에서 그 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이 간에서 대사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술들이 대부분 다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변해서 분해되는 현상들이 다 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러면 음식물과 함께 보통 음식물과 함께 식도를 타고 위를 통해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위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담낭, 쓸개, 밑에 12지장, 췌장이 있는데 주로 아마 설명할 내용들은 위랑 그리고 소장, 대장 그리고 솔직히 대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결장, 직장 뭐 등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소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간에 쭉 설명할 내용들은 위 그리고 소장,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는 위가 가장 크고요. 그죠? 뭐 생긴 걸 봐서도 가장 크고 표면적이 가장 넓은 건 소장이고요.
그래서 소장에서 가장 많은 약물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은 길이가 길긴 한데 길이가 뭐 겉으로 부피는 커 보이지만 음식물들을 주로 소화하고 소화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췌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췌장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5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3명이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을 만들고 우리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췌장암이 솔직히 말하면 가장 발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장기들 사이에 숨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디텍션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면 5년 안에 생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는 그 췌장암이 가장 나쁜 암이라고 그러고 가장 착한 암이 갑상선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암에 착하고 나쁜 게 어디 있겠냐마는 갑상선 암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그러고 췌장암은 나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췌장암이 가장 발견하기 힘들고 치료가 가장 힘든 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한 얘기였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위, 소장, 대장에 관해서 어떻게 약물들을 흡수하는지 음식물들을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위는 뭐 우리가 경구로 투여된 것들이 다 들어오겠죠. 경구로 투여된 것들이 다 들어올 거고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는 영양분과 약물을 흡수하는 가장 메이저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일단 표면적이 넓어서 흡수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가장 메이저하게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사이즈는 대장보다 부피는 위보다 작은데 그 미세한 구조 때문에 막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고 거기에 다시 뭔가 빌라이들이 나 있고 거기다 또 약간 뭐 꼬리 같은 게 나 있어서 그 표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소장이 메이저한 영양분과 약물의 흡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구로 투여한 것들이 쭉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이 있고 여기 보면 직장이라고 있죠. 렉텀 렉텀에 보면 렉탈 딜리버리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용해봤을지 모르겠고 사용하는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애기들 좌약 있잖아요. 애기들 자약 열라고 할 때 애기들 자약 넣는데 얘들을 이렇게 직장으로 해서 항문 쪽으로 해서 직장으로 이렇게 자약을 넣잖아요. 직장으로 넣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약물을 흡수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쭉 따라 흘러온다고 하지만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돼요. 간. 리버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내가 마신 알코올을 대사하고 분해하는 데가 간이듯이 얘들을 만약에 우리가 먹은 약물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70% 이상 간을 거치게 되고 간을 거치게 되면 얘들이 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근데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이렇게 자약을 통해서 쭉 주사를 하게 되면 간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애들한테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자약을 넣는 이유는 간으로 가서 약물을 분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로
가장 큰 목적은 직장으로 그러니까 좌약을 넣는 가장 큰 목적은 간으로 올라가서 간에 의한 대사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직장을 통해서 자약을 통해서 주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은 많은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건데 제가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EPO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수의 단백질들을 항체 외에 단백질 의약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를 지금 제가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간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항체에 관련된 일인데 일단 항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에 이렇게 아까 말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있죠. 어제 지난 시간에 그 글라이칸이 붙은 단백질들 글라이코 프로테인 우리가 몸속에 사용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리콤비넌트 프로테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셀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람 몸으로 주입하는 그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글라이칸이 붙은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간에서 얼마나 많은 그 대사를 하냐면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에 제가 그 리셉터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인도 사람의 이름의 리셉터였어요. 그 리셉터가 주로 여기 노란색이 갈락토즈고 이 녹색이 만노즈예요. 얘들을 보면 리셉터가 잡아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EPO라는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면 뭐 주사를 하든지 우리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휴먼 끝에 보면 이게 세모 마른 모가 있죠. 이 마른 모가 시알엑시드 시알산을 나타내는 것인데 글라이칸 구조상 이 시알산이 그다음에 갈락토즈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그 A라는 리셉터가 우리가 만든 제조합 단백질을 먹어 치우지 않기 하기 위해서 글라이칸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글라이칸을 많이 붙여주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뭐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 중에 이 글라이칸을 많이 붙이려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시알산을 많이 붙게 하는 이유가 간에서 대사작용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대사작용이 만약 시알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투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다가 간에 걸려서 몸속을 돌지 못하고 아무런 약효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제조업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맨 끝에 글라이칸의 맨 끝에 시알산이 붙도록 해주는 공정을 개발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통해 자역으로 투여하는 이유는 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약간 기본 원리는 같지만 간이 우리의 약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약물들을 약효를 나타내기 전에 그리고 약효를 나타내기 전에 잘라서 대사를 해서 먹어 치운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업소션 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게스트릭 업소션 그러니까 위에서 흡수되는 거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 그리고 대장에서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쭉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을 좀 더 자세히 쳐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솔직히 이런 이름을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쉽지 않겠죠? 일단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만 대충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위저부, 유문부를 꼭 알아야 되나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식도에서 내려와서 간을 위를 거쳐서 이게 두오데끴음이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을 통해서 쭉 내려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위에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점막이 있고 그 점막에 하부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근육층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장 쪽에 그리고 장액막이라는 세로사라는 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주로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위궤양이 되겠죠. 여기 문제가 생긴 이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위궤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단면 끝을 한번 잘라보면 단면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위에 나타내진 이 단면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세로사가 끝에 있고 그리고 근육층이 있고 뭐 근육층 이쪽에 있는데 근육층도 잘게 나누는데 그냥 근육층이 있고 그리고 점막 하조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점막이 있는데 점막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금 보시면 이 끝에요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우물 같은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그죠? 우물 같은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윗부분을 게스트릭 핏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게스트릭 핏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위액이나 위산 등 그리고 뭐 HL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엔자임들이 주로 분비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움푹 패인 상황에서 위산들이 나오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약물이나 음식물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H예요. pH. 왜 pH가 중요하냐면 위에서는 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어떤 여러 가지 종류 HCl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이걸 우리가 gastric juice라고 이야기해요. gastric juice에 의해서 pH가 다른 데보다 낮게 되겠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pH가 7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 몸이 pH가 7보다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피의 pH가 잠시만요. 제가 그냥 찾아볼게요. 사람의 pH가 헬스한 사람이 pH가 낮은 게 아니라 높네요. 7.35에서 7.4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대신 뭐 피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 이 뭐 위에는 위산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pH가 더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공복에 밥을 먹지 않고 뼈가 차지 않은 상황에서는 pH가 1.2에서 1.8 아주 낮죠. 그죠? 대략적으로 하면 0.01, 0. 얼마의 HCl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pH가 푹 증가하죠.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 대충 뭐 채소라든지 고기들이 대충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중성 물질들이 막 들어와서 쌓이니까 전체적으로 pH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pH가 생각할 때 이 범위를 벗어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드오데날 꿀커는 이 12지장 경향이에요. 12지장 경향이 있으면 pH가 낮아지고 그리고 NSDT, 하이퍼 acidity 같은 경우는 위산이 결핍되거나 위산이 생산이 줄어드는 이런 병들이거든요. 그러면 pH가 높아지겠죠. 왜? 산이 적게 나오면 몸속에서 병이 생겨서 산이 적게 나오면 당연히 pH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아트로핀, 그리고 프로페탈린,
브로마이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pH를 높여준대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세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 구조들을 가져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pH가 높아지려면 그 물질이 H 플러스 이온을 많이 당기면 바깥쪽에 내가 그 H 플러스 이온을 당겨버리면 OH 마이너스가 많이 생길 거니까 pH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봤는데 꼭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COH가 있으니까 H 플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하고 얘들은 뭐 특별히 구조상 뭐 간단하게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아민이 터셔리 아민이 하이드로젠을 잡아당길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브로마이드도 이 브로마이드가 H를 잡아당기니까 OH가 많이 생기니까 pH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래도 설명이 대략적으로 구조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체 케미칼적인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아마도 이 케미칼들이 이 약품들이 다른 것들을 뭔가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뭔가 서브스트레이트 작용하든지 이렇게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나오는 현상 때문에 아마도 pH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pH가 높아지는 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들을 막 아주 대량으로 흡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흡수를 한다면 조금만 흡수할 텐데 그렇다고 조금만 흡수한 걸 통해서 구조상으로 HBR이 되면 OH가 많아지니까 pH가 높아질 거고 얘들은 낮아질 것 같은데 얘들은 여기 H가 붙으니까 pH가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얘들이 들어가면서 다른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pH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물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음식물들을 그 음식물들을 다이제스션 소화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상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넓어 보이는데 그렇게 표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소장을 보면 이게 표면적이 넓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표면적이 넓지 않아서 일단은 그렇고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위산을 뿌려가지고 약간 버무리고 소화시킨 다음에 잠시 보관했다가 소장으로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위가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transferring to small intestine 그러니까 소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장 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위 내용 배출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 리퀴드 라인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그 로그 값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음식물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간 걸 B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물질이겠지만 넘어가는 걸 B라고 하면 여기서 속도는 여기서 말하는 미배출 속도의 레이트는 dt분의 da고 얘들은 k의 a가 되겠죠. 없어지는 속도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들을 풀을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a로 나타날게요. a분의 da는 마이너스 k의 또 사라졌구나. 마이너스 k의 dt.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a0에서 a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농도까지 a분의 da는 마이너스 k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DT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A0는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나중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정확한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얘들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 지금 여기 빨갛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리퀴드 밀이 가는 형태가 이런 형태의 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소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위 안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애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있을 때는 조금 빨리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또 그러면 왜 솔리드 밀이랑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솔리드 밀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솔리드 밀이 약간 고체 음식들이 약간 분해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약간 액체로 변한다든지 큰 덩어리를 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되나,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속도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V는 gastric empty rate, 그러니까 장에서 배출되는 속도, 그리고 K는 장에서 배출되는 속도의 속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그 식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 밀 같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솔리드 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간 뭐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소화된다기보다는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솔루블하게 리퀴드처럼 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약물이 흡수되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대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는 약간씩 부셔가지고 소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위가, 다시 말해서 위는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구조상으로 그렇게 흡수할 수 있는 에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할 중에 하나가 pH가 아주 낮다는 거. 그리고 pH가 아주 낮아서 낮은 이유는 위산들이나 가스트릭 액시드가, 그리고 HCl이나 엔자임들이 좀 분해할 수 있는 엔자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볼륨을 드러기 입장에서 그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볼륨이 크면 클수록 배출되는 속도는 커지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 솔리드 밀 같은 경우는 뭐 약간씩 보겨져서 분해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러그는 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 또는 한두 개가, 뭐 많이 뭉쳐봐야 두세 개니까 얘들이 그런 그 큰 뭉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럭 하나의 몰레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그 사이즈, 그 몰레큘의 사이즈가, 볼륨이 커지면 빨리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아마 사람 몸의 최적의 속도 37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스코시티, 점성이랑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아지면 레이트가 떨어진다. 점성이 당연히 높아지면 당연히 끈적끈적해서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얘들은 지방이나 지방산들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살찌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방을 많이 넣으면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몸속에 많이 쌓이겠죠. 쌓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방이나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떨어지고 이거는 결국 몸무게를 증가시키는 잠시만. 여기서는 몸무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산이랑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는 것 넣게 되면 올라가는데 이 메토클로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위 식도의 문제의 대부분의 뭔가 그저 문제가 생기면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보니까 이 약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떻게 정확한 역할은 제가 정확한 역할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위에서 빨리 내려가게끔 만들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 식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콜린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여러분 두드러기 났을 때 먹는 거 여러분들 아마도 이거 먹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가끔씩 두드러기가 나서 먹기도 하거든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해열제 에탄올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이죠. 그리고 마약 얘들은 그냥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다 위에서 배출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혹시 병이 있거나 위궤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누워 있는 사람보다는 서 있는 사람이 위 배출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자세와 병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위에서는 pH가 낮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0.01몰 HCl은 pH를 가정한 거고 그리고 소장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소장의 pH가 그래서 이걸 쭉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에시드들은 위에서 잘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흡수가 안 되고 소장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pK 값을 보면 많이 그러니까 pK 값이 좀 낮은 것들은 위에서 잘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베이스와 비교해서 흡수가 많이 되는데 소장에서는 반대로 얘들이 더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pH와 pK 영향이겠죠. 좀 더 각각을 계산해 보면 좋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계산해 봤을 테니까 그런 pH 영향에 따라서 강물질 가진 p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소장과 위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H 파티션 시열이 pH 배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pH 배분 이론. 자, pH 배분 이론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랑 비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한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뭐 다른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이 어떤 물질이 가진 pK의 값과 그리고 이 물질이 가진 pK의 값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pH 값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해리되고 얼마나 해리돼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비이온으로 존재하는지 그 값에 대한 식이에요. 해리도. 그걸 해리도라고 그러죠. 대신 이거는 0에서 1이겠죠? 1이면 다 해리가 된 거고 0이면 하나도 해리가 안 된 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위크 에시드 같은 경우, 위크 베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위크 에시드인 HA가 pK가 4.4예요. 그러면 컴포지션, 즉 이온과 비이온의 비율을 pH 파티션 티어리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요. 라고 하면 다시 볼게요. 위크 에시드라는 순간 pH가 1.4. 그러면 알파는 1분의 1 플러스 10의
pK가 1.4에 pH가 pK가 4.4구나. 4.4에 1.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3이니까 1000. 1001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거의 해리가 일어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리가 일어나지 않은 게 1000개면 해리가 일어났다는 게 1개 정도. 대충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블러드에서는 pH가 7.4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 이때 알파는 1 플러스 왜 4.4 마이너스 7.4. 이거는 뭐 0.01이니까 거의 뭐 무시해도 될 거고 1. 거의 1이죠. 거의 1입니다. 그러면 해리되지 않은 게 거의 다 해리되지 해리된 게 거의 다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99.9, 0.1. 그러니까 pKa 값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pKa 값을 가지고 주변의 pH와 함께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해리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pH 파티션 티어리, pH 분배 가설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다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pK와 주변에 있는 pH만 고려했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쭉 나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그 멤브레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멤브레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은 지금 이온이 이온으로 돼 있는 게 좋아요. 이동하는 데 좋을까요? 이온으로 안 돼 있는 게 이동하는 데 좋을까요? 당연히 지용성이니까 이온으로 안 돼 있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죠? 자, 잠시만요.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멤브레인을 가운데 두고 X 여기는 만약에 그 블러드 쪽이고 이쪽은 그 셀 내부라고 생각합시다. 셀 내부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이온화된 거 여기서 이온화된 거 여기서 안쪽에서 이온화된 거 얘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멤브레인에 막혀가지고 얘들이 지용성을 주로 지용성을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온화된 것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에서 떠돌게 되는 거죠. 대신 지용성인 이온화되지 않은 것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얘들은 패시브 디퓨전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같으면 평행 상태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된 걸로 알고 계속 설명할게요. 다시 자 잠시만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만약에 아스피린이라는 걸 아스피린보다는 그냥 살리실산을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네, 살리실산은 뭐 이온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걸 해치되니까 약간 HA랑 하면 A-랑 H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살리실산이 존재하는 게 그냥 원래 있는 살리실산과 이온화된 물질과 H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멤브레인을 두고 사이에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도 이온화된 거, 난 이온화가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거고 여기서도 이온화가 된 거, 이온화가 되지 않은 거 두 개, 총 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근데 아까 좀 더 가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온화가 된 것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된 것 같은 경우들은 여기 벽면이 리피드 바이오리어가 지용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뚫고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온화가 되지 않은 것들 얘들은 계속적으로 패시브 디퓨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결국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패시브 디퓨전은 농도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들이 같아지게 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얘의 비이온화 농도랑 얘의 비이온화 농도가 같아지고 그러면 얘의 디펜던트하게 얘들이 달라지겠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면 장에서는 그 장 내의 pH가 너무 낮고 그 세포 그 기관의 세포 안쪽으로 pH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이온화가 얼마나 돼 있고 안 돼 있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들을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퀴리빌리엄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같아야 되죠. 그죠? 네, 이온화되지 않은 것들이 같아야 되죠. 이온화된 것들은 알파 X, CX, 이는 알파 Y, CY. X는 뭐 예를 들면 이쪽은 위 내부고 이쪽은 셀 내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퀴리블리엄이 되려면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레이셔 XY, CY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도가 같아지니까. 잠시만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괜찮아요?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괜찮아요? 네? 그러면 갑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양쪽이 같아야 이퀴리블리엄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도가 같아야만 이동이 없을 테니까 이퀴리블리엄이란 말은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고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얘들을 가지고 X와 Y가 농도를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X와 Y가 다르냐 농도가 같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헬이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X의 CX와 CY는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이온화된 거랑 이온화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살리실산에서 나왔다 그러면 살리실산에서 원래대로 있는 거랑 그리고 이온화돼 가지고 H가 빠진 거랑 두 개를 합한 농도가 CX. CX는 그러니까 위 안쪽으로 그리고 CY는 그 두 개를 합한 건데 이 세포 안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아져야만 평형 상태가 되고 그 평형 상태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뭐 이게 같으니까 CX-CY 해가지고 1-알파 X 얘들 다 집어넣어서 그냥 수학 계산하는 건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될 텐데 CY분의 CX가 아래와 같다. 다시 말해 X쪽에 존재하는 비율과 Y쪽에 존재하는 살리실산이라 그러면 살리실산의 비율이 R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pH와 이온화도를 가지고만 고려한 상황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뭐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을 조금 전에 X 같은 경우는 위 내고 Y 같은 경우는 위와 붙어 있는 그 세포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pH가 똑같이 pH가 X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로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막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벽면은 높았다가 쭉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근데 대신 그냥 위 내 쪽은 그냥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에 붙어 있는 세포의 안쪽에 pH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게스트릭 핏 위소화에서 HCl이랑 게스트릭 주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pH가 엄청나게 낮겠죠. 그죠? 여기보다 여기도 낮은데 여기 더 낮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pH가 X로 똑같고 얘는 pH가 Y로 똑같다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거젠플입니다. 보시면요. pK가 3.4인 밀크 애시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토먹 사이에 블러드 만약에 100이 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농도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고 밀크 애시드 R은 앞에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pKx는 x가 우리가 스토먹이라고 하면 1.4 그죠? pK 값이 3.4 여기는 블러드가 7.4 그리고 3.4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그냥 4구나 4가 되면 10001과 하나 둘셋 넷 그리고 1.01 뭐 거의 만분의 1이네요 그죠? 거의 만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y가 블러드 쪽에 한 10,000배 정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근데 대신 pK가 8.4인 그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pK가 8.4에 phx가 1.4 이거는 7이 되겠죠? 이거는 8.4에 7.4 1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0의 실성이고 1 플러스 1 2가 1 플러스 10이 되겠죠. 근데 대충 하면 하여튼 1, 100, 1000만, 10만, 10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블러드 쪽에 100만 배 Y가 블러드 쪽에 100만 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블러드란 말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위, 위 내부고 그 멤브레인이 지나서 여기 블러드층의 셀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얘들은 지금 위크 베이스가 훨씬 더 위에서는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농도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 또다시 해리 상수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지? 이걸 가지고 알파 값을 가지고 얼마나 이온화됐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여기는 이게 1이고 이걸 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알파는 뭐 1 플러스 10의 pH 쭉 수식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온화되는 것들의 양도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계산했고 자, 그리고 이런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pH가 증가하게 되면 임피리칼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R 값이 이렇게 되는데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PK 흘러가는 값이랑 그죠? 근데 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우리가 말했듯이 다른 건 다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계산한 이 식과 pH, pK 값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거의 다른 요소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실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수치가 커지니까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PK 값들이 높아지니까 뭔가 좀 들어맞지 않긴 하지만 PK가 낮을 때는 충분히 믿을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우리 한 가정에 들어있지 않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즉 여기까지가 위에 관한 거였어요. 스토먹. 스토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게스트릭 주스, 그죠? 게스트릭 액시드. 다시 말하면 얘들이 pH를 확 떨어뜨려서 뭔가 다른 뭔가 다른 장기와 형태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시 한번 쭉 보면 식도를 통해서 위에 흘러되고 얘들은 약물을 흡수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밀어내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흡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금방 계산을 봤어도 약물이 흡수가 많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표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약물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약물을 잘 흡수하는 소장으로 밀어내는 역할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약물이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엠프티 레이트가 중요하고 엠프티 레이트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 볼 때 1차로 이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대신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pH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약물이 pH에 따라서 약물이 pH 외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빨리 내려가고 올라오는지 빨리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죠? 위에 오래 남아 있으면 당연히 흡수가 많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살이 찐다. 아주 조그만 이유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K에 따라서 그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약물이 위 안쪽 그리고 위 바깥쪽에서 존재하는 양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한 값들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값들 가지고 뭐 이온화된 거 이온화되지 않은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실험을 해보니까 pH가 약간 낮은 쪽에서는 거의 잘 들어맞고 pK가 높은 쪽에서는 약간 덜 들어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중요한 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장관 그러니까 위장관은 이게 그 10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흘러가는 우리가 소화하는 그 전체적인 장기들을 위장관이라고 그러고 위장관 중에서 소장이 가장 꼬불꼬불하고 조그만 것들이죠. 보면 대략적으로 3,300cm 제곱 정도 된대요. 근데 그냥 우리가 소장관을 이렇게 쭉 실린더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주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윤상주름이라고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가지고 윤상주름이 있고 이 캐컬링 폴드라고 있는데 캐럿미 폴더 하여튼 발음도 하기 힘든 이 윤상주름이 있고요. 그 윤상주름 사이에 비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육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육모라고 이야기하고 그 육모 사이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미육모, 마이크로 비나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소장에서 그냥 소장에 육모가 없을 때 넓이 그리고 윤상주름이 있을 때 넓이, 육모가 있을 때 넓이 그리고 미육모까지 계산했을 때 넓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넓이가 증가한다. 에어리가 그 에어리어 그러니까 넓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흡수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주 가장 어떤 것보다 약물을 잘 흡수하는 쪽이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피스 에어리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림을 조금씩 증가시켜 보면 왜 서피스 에어리가 증가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길이가 6에서 7m고요. 근데 전체 장에서 이 대장과 합했을 때 한 80% 그러니까 대장이 한 20%밖에 차지하지 길이는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림을 봐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오면 얘들은 꼬불꼬불 산길 가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대장은 그냥 쭉 큰 길 가듯이 고속도로 가듯이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한 80대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물의 가장 메이저한 옵션이고 실린더 구조예요. 예, 약간 구조가 실린더인데 대신 이런 것들을 육모라든지 미용모라든지 주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실린더 구조고 그리고 여기에 디아미터가 4cm면 생각보다 크네요. 여러분도 고깃집에서 먹는 곱창이랑 생각하면 비슷하겠죠? 그렇죠? 사이즈가 4cm 정도가 되고 4c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구조가 점막이랑 점막 하층이랑 그리고 근육이랑 그리고 세로사 그 피가 연동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아주 그 넓은 서피스 에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패시브 디퓨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약물의 거의 대부분의 패시브 디퓨전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 뭐지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이렇게 되고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약물의 농도가 막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 흡수되는데 얘들은 뭐 이만큼 아주 작은 양이 흡수될 거기 때문에 거의 많은 장기들이 액티브 액티브보다는 패시브에 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영양 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큰 단백질로 가면 갈수록 얘들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죠. 그리고 더 크진 항체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엔도파이토시스 정확하게 잠시만요. 더 크게 되면 엔도사이토시스가 더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어요. 세그멘테이션 무브먼트랑 퍼시스탈시스라는데 솔직히 얘들은 이제 보질 않으니 뭐알 수가 없는데 그냥 얘들은 얘들 우리는 분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철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들은 연동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말 이름에서도 크게 좀 뭐 구분이 솔직히 안 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냥 이름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분철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어, 음식이나 누트리언 영양분들을 믹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믹싱해주는 역할은 나중에 흡수가 잘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게끔 잠시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밀어주고 보관하는데 그때 이제 섞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소장이 계속 섞어주는 아니 위에서 보관했다가 빨리 밀어주는 거고 소장에서는 흡수를 영양분이랑 미리들을 흡수하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 믹싱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분철 운동, 연동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철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뭐 몸에서 나오는 플루이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믹싱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이나 영양분들이 막 일단 소장에 있는 육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쪽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섞어서 컨택을 잘하고 흡수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철 운동은 그러한 거고 이게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 끝까지 빨리 밀어내는 듯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 소장의 위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밥을 먹는 동안보다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왜냐면 밥을 먹는 동안은 위에 남아 있는 것도 많을 거니까 다 먹고 나서는 이제 밀어내는 운동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장 속에
소장에 들어있는 시간과 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소장에 들어있는 동안 바이오빌리티, 그러니까 흡수하는 것들과 크게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려지거나 설명을 뭐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인데, 아마도 이게 몸속에서 소장에서 이렇게 섞어주는 접촉을 많이 해서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소장에서 일어나는 흡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패시브 디퓨전 같은 경우는 pH 파티션 띠어리라고 있었죠. 네. 그냥 이걸로 계속 설명해도 크게 무방할 거예요. 무방하고, 근데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니까 소장에서는 우리가 앞에 봤던 pH 파티션 시어리보다 pH 분배 가설보다 더 많이 업소션이 된대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위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임피리컬 데이터를 보니까 뭐 트렌드가 맞는데 소장에서는 pH 파티션 티어리를 따르긴 하지만, 근데 그 pH 파티션 시리에서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이 흡수한다. 조금 이따가 왜 더 많이 흡수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게 이러한 연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H 서피스에 그 물 사이에 공간층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삐서서 생각보다 얘들 pH보다, 그러니까 pH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pH 파티션 시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온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이온은 신경을 안 쓰고 이온이 되지 않은 획택한, 그죠? 지용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농도가 같아야만 이큐리블리움이 되는데, 이 두 개는 신경 안 썼잖아. 얘들이 같아지면 얘들은 뭐 있든 말든 없는 거라고. 왜냐면 그 리피드 바이레이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디소시에이트, 이온화된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됐었어요. 여기서는. 그죠? 왜? 얘들은 리피드 바이레이를 통과 못하니까, 얘들은 뭐 많든 적든 패시브 디퓨전은 농도 구배인데 얘들은 농도가 상관없다. 얘들은 뭐 있든 말든 통과도 못하는데 그냥 내비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온화되지 않은 것들만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놔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는, 소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알고 보니 우리가 아무 신경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버리는 카드였던 이온들이 아쿠어스 포, 그러니까 물포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pH 파티션 시어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닐린이라는 것을, 이게 인트라베너스 인젝션, 잠시만요. 이게 아마 정맥 주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근육, 네, 인트라베너스 정맥 주사. 이게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육 주사, 근육에다 넣는 거, 피하 주사는 그 피하청 바로 밑에 피하청에다 넣는 거, 그리고 정맥은 정맥에다 주고, 당연히 근육 하는 것보다 정맥에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돌겠죠, 몸속에. 그죠? 왜? 피 혈관에다 밀어넣어주면 더 빠르게 돌 거잖아요. 흡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블러드를 타고 쭉 우리 몸속 전체를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를 한 건데, 정맥 주사를 해서 보니까 R 값이 1.2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역으로 이 R 값이 1.2일 때 pH가 위에서는 5.3이 나와요. 5.3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파티션 시어리로 계산해 보면 R이 1.002319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 맞는데 이론과 정확히 맞지 않고, 그래서 살리
살리실산도 똑같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이 아키오스 4의 패스웨이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거는 뭐 솔직히 어떻게 설명하기 좀 힘든 건데 멤브레인 서피스의 pH는 장내랑 소장 내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장벽이 있으면 pH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pH가 낮은데 장벽으로 이렇게 pH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어리들은 뭐 pH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똑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건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pH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으니 그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물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H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한 pH는 장 속에 있는 장 속에 가장 대표적인 걸 측정을 했지만 정말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왔다 갔다 일어나고 있는 이 서피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리피드 바이레이어 같은 경우는 pH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론치와 실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들을 쭉 계산한 거고요. 계산한 거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위쪽에 설명하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맞아요 소장내 내가 소장의 뭐 육모고 육모내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같이 피라고 생각하면 이 여기가 pH가 있을 거고 이 pH가 있을 거고 그죠? 여기는 pH를 X로 하고 이걸 Y로 하면 이 해리 상수에 의해서 두 개의 이온화된 거, 이온화되지 않은 걸 구할 수 있고 여기도 이온화된 거, 이온화되지 않은 거 반대면 이온화된 거, 이온화되지 않은 거 구해서 이온화되지 않은 것들이 두 개가 일치하게 되면 이퀴리블리움이 되고 그에 따라서 C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전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소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측정한 값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설명 두 번째로 했는데 여기 pH가 pH가 X라고 하지만 여기는 pH가 그 X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정확히 pH가 이 X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이 이론에 의하면 솔직히 이온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뚫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논외다. 그냥 얘들이 생기는 그에 따라서 얘들이 이퀴리블리움 되면 얘들이 디펜던트하게 생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pK 밸류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 조그만 구멍 같은 것들이 아큐스 4가 생겨가지고 얘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얘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pH 파티션 시어리에서 나온 값과 이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뒤에 나왔던 거 우리가 임피리컬한 데이터와 다르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은 어떠한 형태로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확히 나오네요. 그 위에 pH는 7점인데 그 위벽은 pH가 더 높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스토목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소장이에요. 잠시만요. 소장인 것 같아요. 모린 테스트는 pH가 7점인데 그 서피스는 그 HD가 다 pH가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고 서피스는 6.1, 6.8, 7점이고 근데 계산을 해보면 가끔씩 5.3이 나온다. 그것들은 금방 똑같이 말한 내용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들이 더 애시드하고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멤브레인의 pH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클리어하다는 거고 대신
대신 또 소듐이나 H가 pH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글라이코 리피드나 프로테인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쭉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진 게 아니라 얘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그냥 어찌 보면 가져다 붙인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할 때 우리가 가정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수식을 풀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의 그 간단한 가정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어찌 보면 주저리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저리 설명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밝히면 얘들이 정확하게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병면의 pH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유들을 대다 보니 뭐 여기 비교 만수청이랑 스태그넌트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믹싱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들이에요. 크게 얘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갖다 붙인 내용이에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pH 파티션 시어리는 위에서는 좀 많이 들어맞았어요. 근데 조상에 오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어술션이 리얼월드에서는 맞지가 않고 그 리얼월드를 그러면 리얼월드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측정할 수도 없는 서피스 pH다. pH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 이상한 이론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냥 딱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약간 그 위에서는 pH 파티션 시리가 잘 들어맞았는데 소장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 다 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소장보다는 위에서도 들어맞고 소장에서는 덜 들어맞지만 얘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이해는 되지만 크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똑같이 이제 쭉 보면 이게 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스토목에서 내려와서 좀 잘라보면 그 실린더 형태고 육모가 있고 다시 육모를 보면 미세 육모라고 하는데 얘들을 브러쉬보드 멤브레인 해가지고 소장 세자 연막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냥 브러쉬보드 멤브레인이라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캐리어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한번 보면 여기 브러쉬보드 멤브레인에서 뉴트리언트랑 이온 그리고 제네질들이 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트 소듐이랑 글루코스가 동시에 이동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뭐였죠? 세컨드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였잖아요. 그죠? 트랜스포트 두 가지 종류였죠. 프라이머리는 ATP를 이용하는 거. 세컨드리는 소듐이나 포타슘 펌프에서 생기는 엘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이제스션이 되고 보통의 이제 엔자임 등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2개 또는 3개로 다이제스션 됩니다. 그리고 촉진 확산에 의해서 들어가고 피를 따라 전 몸을 돌게 되죠. 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테인이랑
펩타이드랑 어떤 게 더 엔자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테이즈이겠죠. 아미노펩티데이즈 또는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뭐 다르게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프로테인을 자르는 엔자임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트립신 들어보셨죠? 트립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트립신이 프로테인을 잘 자를 거예요. 펩타이드를 잘 자를 거예요. 트립신뿐만 아니라 여러 엔자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프로테인은 펩타이드보다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보통 펩타이드라고 하면 뭐 아미노시드가 한 10개, 8개, 10개부터 한 2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8개에서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8개에서 25개 이거는 이제 아미노시드기 뭐 대충 100개 이상으로 치면 어떤 게 더 잘 잘릴까요? 얘기하면 당연히 프로테인 아니냐. 왜요? 그러면 수가 많으니까요. 훨씬 큰데 당연히 더 잘리겠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 반대입니다. 왜냐면 얘들은 3차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있고 이렇게 가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있고 이렇게 가서 다이설파이드 본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콤팩트한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프로테이즈가 접근해가지고 자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테이즈가 와서 잘리기 쉬워요. 그죠?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체의약품을 우리가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테이즈에 쉽게 잘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 단백질만도 못한 거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빨리 잘려버리면 뭐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 프로테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비싼 돈 주고. 그죠? 그 말은 대신 이 프로테인이나 얘들은 그 구조가 아주 컴팩트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3차 구조로 정확하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덜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중간중간에 뭐 엔자임뿐만 아니라 산들에 의해서 리니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잘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펩타이드 또는 트라이펩타이드로 된 다음에 흡수되고 몸속을 돌게 되는데 얘들이 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흡수들 뭐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카본 파티클 그리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세포가 흡수하는 건데 폐세포 이 소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소장에서 주로 많이 흡수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CD4 플러스 이펙티브 T셀 T셀이 하는 일이 보통 그 안티젠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B셀, 플라즈마 셀, 덴드리틱 셀, 수지상세포, 마크로페이지 얘들도 똑같이 그 안티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뭐 림포이드 셀 이런 것들 다 면역과 관련된 셀들인데 이 면역과 관련된 셀들은 주로 M셀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조장을 통해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편리한데 그리고 이제 뭐 세포라든지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나 다이제스전된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M세포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고 주로 이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만 M세포로 들어온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도 또한 사이즈랑 GS 서피스 차지 그리고 하이드로포비시티 지용성 등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렉틴이나 인바신 같은 다른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뭐 어떤 하나가 지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 잠시만요. 코비드-19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장에서 지금 소장에서 면역세포들이 흡수되는 것들을 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비슷한 형태가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폐세포에 흡수가 되잖아요. 폐세포에 있는 ACE2 단백질 리셉터가 있어요. 그 리셉터가 ACE2 단백질을 코비드 19에 있는 스파이크 S 프로테인을 잡고 끌어들여서 폐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안에서 그 폐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폐렴이 되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어린애들은 ACE2 리셉터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감염이 잘 안 되고 빨리 나는 이유가 우리 폐 속에 ACE2 리셉터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적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 우리의 소장도 면역세포들을 세포 안쪽 그 소장 안쪽으로 absorption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서상보다 좀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뒤로 가면 훨씬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로 가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아마 가면 갈수록 좀 더 하루에 나가는 분량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책이 총 350페이지예요. 그래서 한 12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한 26페이지, 27페이지 정도 하면 한 주에 27, 26페이지 정도 하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조금 느리긴 한데 크게 느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너무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가 빨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말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을 천천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말이 빠르고 해서 이걸 제가 어찌 보면 40년 동안 넌 말의 속도라 더 늦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최대한 노력해서 말의 속도를 늦추도록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를 못하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거고 그래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제가 말이 빨라서 여러분들이 캐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사투리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혹시나 그래도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고 항상 수업 마치고 나서 한 20분 이상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는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셀 멤브레인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수식들, 그 막 구조를 보고 그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능동수송 그리고 수동 확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했고 거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하는 이론들, 수식들을 써가지고 계산하고 했었죠.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조금 더 브로드하게 조금 더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넘어온 거예요. 매크로 넘어왔던 게 이제 그 셀의 멤브레인에 통과하는 그게 아니라 흡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 장기들이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경구를 통해서 약을 먹게 되면 일단 식도를 지나겠죠. 식도는 뭐 크게 흡수가 없으니까 제외시키더라도 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은 다음 시간은 이제 대장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대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소장이 약물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이 넓어서. 왜냐? 육모가 많아서. 육모가 많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 그래서 이쪽 그 약물들과 컨택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많기 때문에 우리의 소장이 음식물들을 더 많이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위도 뭐 그렇다고 해서 위가 약물을 흡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흡수를 하는데 그 흡수하는 것들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H 파티션 티어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근데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대충 들어맞더라. 아, 오늘의 얘기고, 그리고 위는 또 더 큰 역할은 소화하는 것보다는, 흡수하는 것보다는 빨리 뭔가 좀 섞고, 그리고 위산을 통해 가지고 조금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소장으로 흡수하고 소화하게끔 소장 대장으로 밀어주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조금 전에 흡수하는 pH 파티션 시어리를 소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론이 잘 맞지를 않아요. 더 낮게 나와요. pH가 알려진 pH보다, 측정한 pH보다 더 소장 내에 pH가 더 낮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설명한 잡다하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기억할 수 있는 멤브레인의 pH는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온화된 물질들을 위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데 소장에서는 그 이온화된 물질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리퀴어스 포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pH 파티션 티어리의 가장 큰 어스쟰션 중에 하나였던 이온은 이동하지 못한다였는데, 그게 깨지니까 수치가 들어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제가 계속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 이게 여러분들 주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약을 경구로 투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뭐 근육에도 주사하는 것도 있고, 피하에도 주사, 정맥에도 주사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항체 노멘클레이처는 그 뭐지 ABC 트랜스포터를 설명하다 보니 그 노멘클레이처 자체가 없이 그냥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서, 보통의 경우 뭐 어떤 특정한 패밀리가 발견이 되거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종류를 한 번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할 때, 특징을 설명할 때 이런 노멘클레이처 명명벽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든 게 MAB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의 노멘클레이처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10가지의 항체의약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휴미라 1등, 그리고 허셉틴, 아바스틴, 리툭산, 레미케이드, 얘들은 바이오시밀라를 만들어요. 바이오시밀라를 그 대표적인 회사가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시밀라가 뭐 나쁜 게 아니고 뭐 쓰잘데없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전까지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그냥 생산하는 기술력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얘들을 생각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친구겠죠. 3, 4학년들에게 학부 연구생들에게 이제 항체 의약품을 분석하는 실험을 하려고 제가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한 바이알에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키트루다 2등, 3등 있잖아요. 옵티모, 키트루다 얘들은 한 바이알에 양은 비슷한데 300만 원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이 가격의 차이가 바이오 시밀러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옵티모를 만드는 BMS나 키트루를 만드는 머크나 이런 회사들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저거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고 실패한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저 정도 돈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래된 약품들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주고 그 바이오시밀러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 송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자, 지난번에 엑소점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항체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37분이니까 5분? 7분 정도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던 10가지는 대부분 다 이 모노클로널 항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병에 타겟을 하는 단백질이 있으면 얘들이 가서 항체가 이렇게 붙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항체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이 에피션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에피션시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게 키트루다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반응률, 그러니까 가서 뭐 몸속에 주사를 했을 때 어떤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암에 가서 붙을 확률 붙어서 사람들한테 암이 커지지 않고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암이 커지지 않고 유지되는 정도가 100명 중에 40명밖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60명은 그대로 암이 커진다는 거죠. 그대로 커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에피션시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식으로 시도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레고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 그 우리 그 장난감 레고 만드는 회사랑 소송 붙었잖아요. 레고가 레고캠 바이오의 그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중간에 있는 링크를 잘 만드는데 여기 보면 톡신을 붙여서 항체에다 붙여서 항체에 붙인 다음에 얘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타겟을 만나게 되면 이 링크가 잘리게 돼요. 그러면 이 톡신이 폭탄이 떨어지듯이 그 주변에 있는 셀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 항체의 이쪽 부분이 그 암세포에 가서 붙게 된다 그러면 이 폭탄을 들여서 암세포를 죽이고 뭐 물론 우리가 보통의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넣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이 영향을 크게 많이 가지만 얘들은 아주 적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단백질 타겟을 하나만 잡았는데 아니 한 번에 2개 잡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 판에는 A를 잡고 반대편에는 B를 잡는 이중항체 바이스피시픽 엔티바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만들다 보니 막 여러 종류를 사람들이 많이 만들긴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 얘들이 한번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커가다가 연구를 많이 하다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A 잡고 B 잡을 거면 그냥 모노클로널로 A 잡는 거랑 B 잡는 걸 반반씩 섞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연구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항체의약품 표적 단백질의 표적
그 면역을 이용하는 표적 항암제의 첫 번째 1세대는 얘들이고 2세대는 얘들인데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얘들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1세대 그리고 개발 중인 2세대 그리고 여기 ADC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게 한 4-5개 정도 돼요. 최근까지 4개 있는데 하나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5개 정도 되고 얘들을 2세대라고 그러고 3세대는 카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카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체가 이렇게 뭐 타겟에 붙게 되면 항체가 얘를 작동을 못하게도 하지만 이게 항체 자체가 T셀을 불러옵니다. T셀을 리크루팅하면 이쪽에 FC라는 부분이 어떤 시그널을 쫙 줘가지고 T셀을 불러오게 돼요. 그럼 그 T셀이 이 세포를 이 단백질을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티라는 건 뭐냐면 아니다 그냥 귀찮게 항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T셀 몸속에 있는 T셀을 불러오기 전에 그냥 차라리 T셀에다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붙여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T셀에다 항체를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붙여서 다시 인젝션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제가 어떤 병이 걸렸으면 제 몸에 있는 T셀을 뽑아낸 다음에 그 T셀에다가 어떤 특정한 항체를 붙이고 다시 제 몸속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 T셀이 저에게 병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가서 잡고 이 T셀이 죽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로 이 그림이 아마 2014년도 2007년 8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다 암세포예요. 이 정상세포고 27일 만에 거의 정상세포로 돌아왔어요. 이게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병원에서 했던 실험인데 이 친구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첫 번째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런데 한 10살 때쯤에 이 치료를 받고 이제 여러분 아니구나 한 20살 때 17살 20살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이게 백혈병에 걸린 환자였어요. 백혈병이 다 없어지고 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삼촌이나 여러분들 이모, 이모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저보고 그 회사 비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가가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뭐 다른 얘기지만 어, 새로운 기술이 있고 그리고 마켓이 커지면 그 회사는 주식시장이 커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그랬잖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 봤을 때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3만 원, 4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하잖아요. 10배가 뛰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버는 돈이 10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조금 전에 보여줬던 바이오시밀라가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